요즘 뭐 주변 보면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요. 오늘 2시 30분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 이로써 접종률 25%를 달성을 하게 됐는데요. 야.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셈이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오. 이렇게 접종률 25% 달성은요. 당초 목표했던 시기보다 2주 정도 지금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SNS에 한 군인이 폭로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허. 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부대 근처 국군 대구병원에서 군인들이 백신 단체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대로 복귀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이 일부 인원이 식염수만 들어간 주사를 맞아서 재접종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해온 이게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통보를 받고 병원으로 간 인원이 총 21명인데 15명은 정상적으로 접종을 완료했지만 6명은 식염수 주사를 맞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누가 정상적으로 접종을 완료했는지 구분할 수가 없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결국 전부 다 재접종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병원 측 너무 많은 인원을 접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2번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신 대신에 식염수 주사요? 안진용 기자님, 이거 한마디로 맹물 백신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냥 맹물을 주입을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져보면요. 일단 이 국군 대구병원에서 21명이 파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접종을 마친 후에 사용되지 않은 백신 한 병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파이자 백신에다가 식염수를 넣어서 희석을 해서 이 한 병을 6명에서 7명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사용을 한 파이자 백신을 사용하지 않은 줄 알고 여기다가 식염수를 주입해서 투여를 한 거니까 결국은 빈 병에다 식염수를 옮겨놓고 그걸 그대로 다시 장병들에게 주입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세상에. 물론 식염수 자체는 뭐 건강에는 해는 되지 않는 물질이니까 그나마 정말 안심은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하재근 평론가님, 맹물 백신을 맞았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그러면 그 장병들만 다시 백신을 맞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네. 문제는 그 장병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알아야 딱 그 맞춰서 골라서 주사를 다시 놓을 텐데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대박 사건. 6명이라는 것만 알고 그 6명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주사를 맞은 21명이 전체 대상자로 해서 네. 21명 중에서 백신을 맞겠다라고 희망한 사람에 한해서 주사를 놓는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10명만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21명 중에서. 네. 그러면 누군가는 예방주사를 2번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예 안 맞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어머.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식염수를 주사한 것도 상당히 황당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그 사후 처리, 그 대처도 굉장히 좀 부실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게 좀 오싹한 게 저 재접종을 희망한 10분 중에는 10명의 장병 중에는 1차 접종 때 제대로 된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재접종 희망해가지고 또 맞았잖아요. 그러면 백신 2번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문제 없어요? 또 맞아야 돼요. 네? 정말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얼마 전에는 군인들에게 주는 밥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네. 근데 백신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게다가 무슨 기강, 철통 이런 거 강조하는 군에서 왜를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반명도 공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에서는요. 재접종자들에게 1일 3회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현재까지 특이 증상을 보이는 인원은 없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군 접종 기관 및 의료 대상으로 백신 조제 절차에 대한 재교육을 좀 시키고 있다. 이 정말 이제 와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좀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병원이요. 그랬대요. 백신 2번 맞아도 문제 없다, 괜찮다. 그런데요. 백신을 정상적으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은 상당 기간 간격을 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게 지난 6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오늘 며칠이에요? 6월 15일이죠.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재접종한 10명 중에는 제대로 된 백신 맞은 다음에 다시 며칠 만에 2번 맞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게 병원 측이 내놓을 답입니까? 그냥 서둘러 덮기 급급해서 2번 맞아도 괜찮아. 문제 없어. 대신 우리가 하루에 3번 정도 이상 반응인지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이게 다랍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관련해서 방역당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이 중복으로 맞으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라는 부분들은 허용된 용법 용량보다 많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모니터링의 진행 중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군 자체적으로 1일 3회 이상 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특이한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일주일간 계속 이상 반응이 나타난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예정에 있습니다. 보세요. 방역당국 관계자도 그러잖아요. 이미 백신을 정상적으로 맞은 장병이 중복돼서 맞게 되면 허용량 이상, 기준치 이상을 맞았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모니터링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국군병원은 어떻게 했어요? 2번 맞아도 괜찮아.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관련해서요. 전문가분께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항체가 생길 것이고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은 항체가가 없을 테니까 2주 정도 기다려서 항체가를 검사해 보면은 접종받은 사람들은 항체가가 굉장히 낮을 테니까 2, 3주 후에 한번 항체 검사를 하고서 그 이후에 2번에 걸쳐서 2차 접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 서둘러 재접종하고 싶은 사람 했을 때 맞지 말고 좀 기다려봤으면 됐을 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얀센 백신과 관련한 그런 다른 소동도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네. 전북 부안군에서요.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정량의 5배 가량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이게 이거 무슨 진짜. 얘기냐 하면요.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1바이엘, 그러니까 한 병을 5명에게 나눠서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한 병을 한 명에게 모두 투약하는 그런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요.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 기준의 절반 정도만 투여했다라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은 670여 명의 이 사람 중에 네.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자 40여 명이 권장 용량의 절반 정도 되는 양만 투여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해당 병원의 의사는 1차 접종에서 절반 정도만 투여를 하고 2차 접종에 이 정량을 투여를 하면 뭔가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좋다라는 내용의 해외 논문을 보고 이런 이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렸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남동구에서는 해당 병원과 맺은 이 예방접종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또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이 투여량이 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재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천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40여 명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이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또 하나, 경남 진주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얀센 백신을 예약한 사람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는 그런 실수가 벌어진 건데 현재 경남도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집단 면역, 전 국민 집단 면역 이럴 수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지금 4명 중 1명꼴로 백신을 맞아가고 있는데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요. 여기저기서 미숙한 대응,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앞서 안진영 기자님,
정량의 5배 얀센 백신을 맞은 분들 지금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지금. 네, 이 5명 모두 한때 고열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모두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전북도에서는 해당 의원의 민간 위탁 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하하. 진짜 이 지정 해제된다고 해서 다 끝날 게 아니잖아요. 정은경 청장도 이 사태 심각하게 보고 있을 텐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백신과 더 다양한 백신이 공급될 예정으로 의료계와 협의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접종 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오접종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 합동조사 등을 시행하는 등 안전접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결국은 대책기구, 대책협의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협의회 기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백신을 놓는 의료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부터 똑바로 좀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너무 백신 맞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랬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백신은 정말로 백신을 맞는 분들 중에는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맞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안도가 만심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얀센 백신을 맞은 분들이 뭔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얀센 백신을 맞은 분들이 그 인터넷에 대해서 간증기라 그래야 되나요? 체험기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식욕이 폭발한다라는 겁니다. 허허. 누리꾼 한 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접종 당일 연탄 불고기 4인분에 햄버거까지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팠다. 이 얘기를 하시고요. 허허. 또 어떤 분은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삼시세끼 다 먹고 배가 고파서 잠을 깼다. 그리고 또 한 누리꾼은 남편이 어제 얀센 맞고 오늘 아침까지 식욕이 폭발하고 있다. 밥 2공기 먹고 아이스크림도 몇 개째 먹는지 모른다. 원래 절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는 등 네. 얀센 백신 접종 후 이상할 정도로 식욕이 넘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백신 얀센하고 또 식욕 폭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주의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원래 많이 먹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실지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요. 최근에 얀센 백신을 맞으신 분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증상이라기보다는 제 기준으로는 그 맞고 그날 밤에 열이 많이 나서 컨디션이 나빠서 그랬다 그래야 되나 좀 허기가 졌던 거는 있었어요. 이게 딱 맞고 나서 한 6시간쯤 지났을 때였나 그때부터 이제 몸에 근육통이 좀 심해졌고 그게 좀 막 운동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밥을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는데 다음에 좀 출출해진 느낌. 그때는 또 열이 많이 나니까 또 약 먹고 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배가 고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제작진이 통화를 해본 분들 중에는요. 평소와 별 다른 반응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분명 계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분처럼 평소보다 좀 허기가 지고 이른바 식욕이 땡기긴 했어요라는 분도 계셨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지금 어떤 자신의 이상 증상, 식욕이 좀 평소보다 늘었다 이런 증상에 대해 호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서울백병원 염호기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얀센 백신이 비정상적인 식욕 증진을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백신을 맞고 발열 등으로 칼로리 소모가 커지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부작용은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정부가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어기는 곳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대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출입문을 막고 예약한 손님만 받으면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이제 그런 주점이 있어서 지금 아이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여드리면요. 지난 11일 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지하 유흥주점입니다. 네. 유흥업소 구석에 위치한 작은 문을 여니까 여성들이 줄줄이 걸어 나오는 모습인데요. 어허. 2평 남짓한 좁은 비밀 공간에 숨어있던 여성 접대부 자그마치 15명이나 됐습니다. 아, 저 작은 공간에 있었어요? 15명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대구에선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368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구는 오는 20일까지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인데요. 경찰은 이날 앞문과 뒷문으로 몰래 도망가려던 직원과 손님 수십 명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아하.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앞서 영상 보니까 저 좁은 공간에서 무슨 기차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저기를 어떻게 적발하게 됐을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이 경찰에 따르면 홀에 남자 손님이 10명 정도 있는데 여성 접대부가 2명 정도 있더라는 겁니다.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 남성 종업원들이 저 비밀 공간 근처에서만 계속해서 어슬렁거리더랍니다. 뭔가 의심스러워 확인해보고 적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역시 뒤가 구린 사람들은 그 행동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비단 저기만 그럴까요? 지금도 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에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저런 못된 행태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발 저런 사람들이 많게 되면요. 집단 면역의 길은 더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뭐 무인 점포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근데 정말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업주분들이요. 그 얘기를 해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무래도 무인 점포의 경우에는 주인이나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점을 노려서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포항에 있는 한 무인 PC방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CCTV 속에 이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하니까요. 어허. 그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제 새벽 5시쯤 한 남성이 무인 PC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손님 뭔가 수상했는데요. PC방 내부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컴퓨터는 하지 않고 카운터로 향합니다. 네.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남성, 계산대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가는데요. 네. 자세히 보니까 이 PC방에 금고였습니다. 허허. 이 남성이요 무인 점포를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금고를 통째로 들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누가 보면 그냥 저기 사장님이거나 또는 뭐 어때도 종업원인 줄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 금고를 들고 가면서 김유진 아나운서 그냥 태연하게 걸어 나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이 남성의 범행에는 또 하나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고 절도 후 다시 PC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어허. 남성이요. 무인 자판기도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열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번엔 PC방 무인 발권기의 문을 열어서 현금을 꺼내가는 모습인데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꺼낸 현금을 자신의 지갑에 우겨 넣더니 이 남은 돈은 채 넣지도 못하고 지금 손에 든 채로 어허. PC방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야, 근데 안지중 기자님, 이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표현 말고 뭐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저 절도 행위를요? 정말 과감한데요. 저 무인 PC방 24시간 운영이 되지만 밤 9시부터 그리고 오전 9시까지는요. 지문이 등록된 회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보안 시스템까지 뚫고 절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총 현금 50만 원이 든 금고, 무인 발권기 안에 든 현금 100만 원, 그리고 PC방 카운터에서 컴퓨터를 조작해서 문화상품권 33만 원 등 총 183만 2천 원 가량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무인 점포 아마 손님들을 믿고 저 무인 점포를 운영했던 업주분께서 나중에 이 일을 다 CCTV로 확인하고 정말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점주가 당일 오전 8시경 출근을 해봤더니 카운터 주변이 어질러져 있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까 금고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세상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경찰은 당일 오후에 CCTV 속 남성을 추적해 근처 주거지에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잡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저 범행 과정도 충격이지만요. 저런 뻔뻔한 짓을 저지른 저 범인 남성의 정체가 더 충격적이랍니다. 저 PC방 무인점포 업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단골 손님이었어요. 작년에 범행을 한 차례 한 이력이 있고요.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네가 훔친 금액을 나한테 다시 돌려줘라. 저희가 알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올해 한 차례 또 범행을 재범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어쩐지 저 무인점포 내부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작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1년쯤 전에도 저 똑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때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야, 그때 CCTV 이거, 영상이 네. 있는데 날짜를 보시면 2020년 6월 5일이라고. 작년이네요, 진짜. 네. 작년. 딱 1년 딱 1년 전이네요. 네.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새벽 시간에 PC방에 나타나가지고 카운터로 가서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PC방의 문화상품권을 자기한테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했는데 네. 당시에 1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훔친 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범행을 한 겁니다. 같은 사람한테 2번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요. 야, 피해 점주분은 저 피눈물 날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C방을 좀 오래 했거든요. 범행을 저지른 애도 단골이었고 한번 피해는 봤지만 남아있는 단골들을 그냥 믿고 그대로 그냥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젊은 친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털었을까 라는 생각 조금 들었지만 두 번째 왜 같은 PC방을 자기가 와가지고 똑같이 했을까. 첫 번째 해가지고 정신 못 차렸다는 거는 결국에는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두 번째 해도 뭐 처벌을 또 약하게 받고 또 범행을 저지르면 되니까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작년에는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배 변호사님, 작년에 그 똑같은 범죄를 당하고 혹시 처벌 안 받은 거예요? 왜 이걸 1년 만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성 작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하하. 이 남성의 범행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무인 PC방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경우 뻔히 검거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서 여자가 발견될 경우 중하게 처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어느 모로 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무인점포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명꼴로 경찰에 검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매해 범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경찰은 중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후속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 PC방, 이 무인점포 PC방 업주분이요. 작년에 피해를 당한 금액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1년 만에 똑같은 범행, 범행 당일 오후에 경찰이 추적해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앞서 들으셨죠? 이번에도 돈 못 돌려받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돈을 어디에 숨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수고스럽겠지만 경찰분들이 반드시 찾아내 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다 날벼락.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 서울 응암동의 한 식당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이고. 이때가 또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식당 안에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다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세상에.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당 안 점심을 먹고 있는 손님들 사이로 후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이 사고로 창가에 앉은 손님은 아이고. 이 충격으로 떠밀려 안으로 밀쳐져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세상에. 손님들이 전부 혼비백산에 도망치고 있는데
사고를 낸 뒤 차주는 차에서 내려서 어리둥절한 듯이 뭐 하는 거야, 차주는? 지금 차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서울 응암동에서 50살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식당으로 후진하며 돌진한 건데요. 점심 장사를 하던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대낮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바로 어제 낮이었고요. 오후 1시 40분이니까 늦은 점심을 먹으려는 분들이 아까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꽤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한복판까지 들이닥친 거예요. 검은색 아이고. 승용차. 입구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근데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당시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종업원도 있었겠죠. 네. 갑자기 문을 닫히니까 방어할 틈도 없이 세상에. 넘어지고 다치고 테이블이 쓰러지고 그릇이 부서지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는데요. 네. 돌진한 차량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놀란 가슴만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늦은 점심, 뭐 혼자 오신 분은 뭐 다급하게 드실 수도 있지만 같이 오신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얘기 나누시다가 지금 피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당시 피해를 당한 가게 종업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도중에 이제 나는 저쪽에서 계산하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차가 들어오는데 멈추겠지 놀래갖고 멈추겠지 했는데 차가 안 멈추고 계속 쭉 들어오는 거예요. 한 30명쯤 여기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차가 막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피할 저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다쳤으면 어떡하나 이제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 난 거죠. 식사하시다가 아니면 청청병력이지 이게. 이거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험은 내가 처음이라서 너무 저도 놀래가지고 그때 상황은 어떻게 여기저기서 난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직원분은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계세요. 차가 안 멈출 줄 몰랐다. 피할 새도 없었다. 영화 찍는 줄 알았다. 정말 이런 정말 믿기지가 않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식당 안은 꽉 차 있었습니다. 약 30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1명이 다쳤고 아이고.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떡해요.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요. 엉덩이 부분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분들도 어떡해요. 있었고 아이고. 뼈를 다친 분도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었고요. 평생 이런 장면을 처음 봐서 가슴이 철렁했다라고도 전했거든요. 다행히도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후진으로 유리창을 뚫고 식당까지 들어오게 된 저 차량 어쩌다가 저런 사고를 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후진해갖고 들어와 버렸어요. 하고 나가셨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후진을 기어를 못 나가요. 차가 일로 돌진해버린 거죠. 약수는 안 하죠. 아니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저 식당에서 일단 밥을 드셨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후진하다 지금 했다는 거냐는데 음주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저 차량 운전자가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은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급가속을 해서 움직였다. 그리고 급발진을 처음에 주장을 했었는데 경찰이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 있고 뭔가 이상해서 추궁을 했더니 결국 그 급발진이 아니라 실수로 내가 후진 기어 넣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뒤늦게 운전 미숙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금방 탄로날 말을 뭐하러 그렇게 둘러댑니까?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분이 아무리 사고로 본인도 경황이 없다지만 앞서 이 가게 내부 CCTV 보셨죠? 내려서 하는 행동이 가관인 게 아니 주변 분들 다치신 데는 없는가를 사고 수습을 해야지 자기 차량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장에 들이닥친 행위를 보도 침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처벌 가능하고 피해자들 중 중상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역시 처벌 가능합니다. 법리 검토는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네. 경찰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를 확인한 뒤에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이 사고는 어느 순간에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런데 저 상황은 우리가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운전이라는 건요. 정말로 미숙하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놓고 급가속이니 급발진이니 그렇게 둘러댈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다음부터는 운전 정말로 만전에 주의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저수지에서요. 정말 끔찍한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제 오전 11시 50분쯤 충남 청량의 한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인근 도로서 광케이블 설치를 하던 작업자가 시신을 발견한 직후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었는데요.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저수지에 물을 많이 빼면서 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 세상에. 저수지에서 시신 발견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 사건 희생자일까요? 어떻습니까? 이 시신은 물가에서 8m가량 떨어진 지점에 떠올라 있었는데 이 점퍼, 티셔츠 등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발은 벗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수상한 점은 허리 부분에 0.5cm 굵기의 쇠줄을 두른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쇠줄은 철사를 여러 개 꼬아서 만든 것이었는데 다만 시신 손과 발이 결박당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유서를 비롯한 다른 소지품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저수지에서 시신이 떠올라 발견된 것도 오싹한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 시신에게 쇠줄이 감겨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걱정을 지금 하게 만드는 것인데 네. 그래서 경찰도 지금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 지금 남녀 성별만 겨우 구분할 수 있는 정도고 그래요? 처음에는 지문 채취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쪽지문을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을 했더니 네. 인근 지역에 주소지를 둔 50대 남성으로 일단은 저 시신이 특정이 됐습니다. 신원은 파악이 됐군요. 그런데 숨진 남성의 신원이 파악이 됐다면 혹시 뭔가 사건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경찰이 그래서 주변을 수소문해봤더니 주민들로부터 숨진 남성이 10여 년 전에 마을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은 청양에 주소지를 두고 있긴 했는데 가족과 연락이나 왕래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아온 것으로 파악이 됐대요. 네. 그래서 최근에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는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니 10여 년 전에 마을을 떠난 것으로 지금 주변 분들은 알고 있는데 왜 마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을까요? 박성배 변호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진짜? 이 경찰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국가수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네이와 셔츠는 입고 있었는데 신발은 벗겨졌다. 주변에 유류품이 더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50대 남성 저수지로 이동하는 모습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근 건물의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인데 다만 50대 남성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심한 데다가 이 사고 지점 인근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은 허리에 둘러져 있던 쇠줄이 또 다른 물체에 묶여져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중과 시신 발견 장소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집을 나갔다는 거,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장 이 시신은 10년 전에 이런 변을 당했을 수 있잖아요. 이 남성은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이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합니다만 부검을 해본다면 혹시 타살 가능성, 타살 혐의점도 혹시 찾아낼 수는 있는 겁니까? 이 경찰은 육안으로 볼 때는 특별한 외상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극단적 선택인지 타살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고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신의 허리에 쇠줄을 감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 사실 이례적입니다. 타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타살인 경우에는 범행 도구로 미뤄볼 때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고향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의 범행이거나 원한의 시발점이 고향에서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은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10여 년 전이면 지금보다는 CCTV가 적게 설치됐을 수도 있고 또 유인경 평론가 또 저수지 일대를 비추는 CCTV는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경찰서 말씀드리는 거는 부검 결과예요. 근데 부검 결과를 왜 하느냐면 그 시신 안에서 플랑크톤이 윗속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살아서 물에 잠수된 건지 그게 중요하군요. 죽고 난 다음에 물에 빠진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하. 한두 달이나 걸려야 된다 그러고요. 네. 일단 뭐 들려오는 뉴스만 보는 것만으로도 남양 특집 수사물을 본 건 섬찟하긴 한데 네. 어떤 망자의 한을 풀기 위해서도 그러니까요. 가족들에서 안심을 주기 위해서도 부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이 사안을 단순 변사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 뭔가 저 사망한 채 발견된 남성 입장에서는 억울한 죽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 맹추격을 벌였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일요일 오전에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골목길에서 차를 몰고 가던 한 50대 남성이 이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7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이후 사고 수습은커녕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어허.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골목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요, 내려서 사고를 수습하기는커녕 그대로 주랭랑을 치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길 모퉁이로 뛰어가다 넘어지기로 할 정도로 불이 나게 도망가기 바쁜 모습이 좀 수상해 보이긴 하는데 네. 이를 본 시민들이 도망가는 뺑소니범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야, 정말 시민분들, 보세요. 저렇게 대단합니다. 시민분들이 합세해서요, 저 뺑소니범을 저렇게 보세요. 검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모습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일단 유인경 평론가님, 저 차량에 치신 자전거 타고 가시던 분 일단 걱정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자전거 타던 어르신을 치기 전에도 네. 이미 도로에 놓인 구조물, 네. 그다음에 인근 가게, 심지어 다른 주차된 차량까지 다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타던 어르신만이 아니라 숱한 사고를 내놓고 네. 이렇게 큰 사고를 내놓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에 받쳐 넘어진 70대 남성은 현재 생명에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뇌출혈이 의심되는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빠른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자동차가 들이닥치는 식당도 은평구였거든요. 네. 또 이런 뺑소니차는 은평구에서 은평구 주민들이 지금 가슴을 쓸어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생명은 다행히 건졌지만요. 뇌출혈이 의심된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에요. 골목길에서 저 차량이 쏜살같이 자전거에 달려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시에 이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누워있고 차는 받쳐갖고 그대로 있고 운전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뺑소니 차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런 이제 그래갖고 119 구급대니까 그 사람을 막 깨우더라고요. 깨우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막 실실한 상태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정신 좀 막 차려보시라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 뺑소니 한 사람이 요 뒤쪽 골목 집 앞에서 그래 있는데 하는 아저씨 옷 입은 사람하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이 또 둘인가가 옆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지금 앞서 상황 보면요. 저 자전거 타신 분한테 거의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자전거 타신 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타신 분은 뇌출혈이 의심되는 부상을 당해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정도입니다. 지금 가족분들은 저 자전거 타고 가시던 분의 가족분들은 지금 얼마나 애가 탈 거예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다친 사람이 있는데 사고 조치를 취하긴커녕 저렇게 현장에서 내뺐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저 뺑소니범이 50대 남성인데 저렇게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데 저 사고를 본, 그 사고 나는 모습을 본 시민 2명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뺑소니범이 골목으로 갔다가 어느 건물로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계속 도주를 했는데 네.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민 2명이 저 뺑소니범을 붙잡고 네. 팔, 허리, 다리 이렇게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놔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계속 붙잡고 있어서 네. 결국 긴급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뺑소니 치던 사람이 혹시라도 흉기를 갖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마 저 고마우신 분들도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실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 사람은 끝까지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걸 보고 그냥 에이 어디로 갔나 보다 하고 지나친 게 아니라 끝까지 밖에서 기다려서 1분도 안 돼서 나오는 모습을 검거를 했어요. 현장에서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저 뺑소니범 도망칠 때요. 걸음한 아살자라고 도망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요. 제풀에 자기가 속도를 못 이겨서 골목에 진입할 때 자기가 바닥에 철퍼덕 엎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뭔가 저렇게 사고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을 쳐야 될 정도로 급박한 사정, 정말 나쁜 짓을 했던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 뺑소니범은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도중 사고를 내게 된 건데 경찰에 체포된 후 확인을 해보니 이 뺑소니범은 며칠 전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서요. 3인조 강도 행각을 벌인 범인 중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이 뺑소니범과 다른 일행 2명은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가서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속인 뒤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을 했고요. 현장에서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요즘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요즘 지금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는 말로 속여서 집주인이 문을 열게 한 다음에 강도짓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정말 듣기 힘든 떼강도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인조라고 하니까 저런 범인들이 주택가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시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네. 요즘에 택배는 거의 국가의 근간 서비스 비슷하게 맞아요. 모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네. 그 택배 기사를 사칭해서 마치 그 반품을 받을 것처럼 해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네. 저런 범행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대낮에 택배 기사가 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갑자기 3인조가 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내 집을 뒤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가고 돈을 가지고 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범죄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인명사고가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네. 어쨌든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고 네. 저렇게 다급하게 경찰한테 쫓기다 보니까 또 다른 또 70대 분을 피해자로 만든 것 같은데 네. 반드시 엄벌에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뺑소니 사고를 뺑소니 사고를 벌이기 전에 앞서 택배 기사로 가장해서 강도짓을 한 곳이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예요. 그렇다면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이 강도들이 서울 강남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노렸다는 것은 혹시 이런 일을 당하고도 사건 신고를 안 한다거나 좀 쉬쉬하라는 혹시 그런 것도 좀 악용하고 노렸을까요? 어떻습니까? 서울 강남구의 고층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는 그곳에서 많은 금품과 현금을 훔칠 수 있다는 가능성 외에도 그곳 장소를 익히 잘 알고 있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누군가 한 명이 그 장소를 쉽사리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행이 용이하다는 판단하에 그 장소를 지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경찰은 그 사건을 인지했고 정말 요즘 들어보기 힘든 떼강도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강남 고층 아파트. 그런데 잡고 보니까 이번 뺑소니범 잡고 보니까 그 떼강도 3인조 강도 중에 한 명이었어.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3인조 강도 중에 한 명 잡혔으면 나머지 2명을 검거하는 것도 용이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남성 강도 행각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에 이 뺑소니 사고로 덜미가 잡혔죠. 아울러 경찰은 이 3인조 강도 일당이 범행 전후에 탄 차를 직접 운전한 40대 남성도 공범으로 체포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강도짓을 한 나머지 공범 2명도 뒤쫓고 있는데 공범들이 검거된 이상 나머지 공범들도 용이하게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도 범행은 경찰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앞서 이 3인조 강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 사람이란 말 붙이고 싶지 않지만 3인조 강도 중에 한 명이요. 뺑소니를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걸 주변 분들이, 시민분들이 합세해서 검거하지 않았다면 그 3인조 강도였다는 정체도 밝혀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 시민분들께요.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이 뺑소니 차량에게 받쳐서 지금 큰 피해를 당하신, 부상당하신, 지금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피해를 당하신 분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뉴스파이터가 기원하겠습니다. 쾌유를 빌겠습니다. 자, 한 사건은 겨우 막아놨더니 여긴 또 왜 이래?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는 이 사건을 짚어보면 아마 모두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우선 사건 경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번화가 공영 주차장에서 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아버지 뻘 되는 50대의 주차장 관리 직원 그리고 행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허허.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 저녁 서울 홍대 노상 공영 주차장에서 20대 외국인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 뻘 되는 50대 주차장 관리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약간 멱살을 잡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외국인 남성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이 주차 관리 직원을 세게 밀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크게 바닥에 내리꽂는 모습까지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넘어진 직원은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영상으로만 봐도 20대 외국인 남성 굉장히 체격이 건장해 보이는데요. 네.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아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고요. 곧이어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이 남성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CCTV가 화면이 흐린데도 불구하고 저 주차 관리하시는 그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걸로 그렇게 비춰질 정도입니다, 지금. 네, 20대 남성이 50대 남성을 폭행을 했는데 정말 아버지 뻘 되는 세상에. 분에게 폭행을 가한 겁니다. 이 외국인은요, 주변의 제지로 폭행을 멈춘 후에도 한동안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위협적인 몸짓까지 했다고 전해졌고요. 이 피해자는 결국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게다가 싸움을 말리던 행인 역시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 피해를 당하신 주차 관리 요원분,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 하는 건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영어를 모르니까 잘. 그래서 이제 이글리시 너 했고 아이도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거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저도요. 저는 아무 이유도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저한테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짜고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니까 대화를 못하니까 좀 옆으로 피하려고 하면 내 팔 잡고 놓지도 않은 거예요. 계속 막 욕해대면서 오른팔 시커멓게 멍들었어요. 안 노출을 안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거치기 당한 거. 술 취해 있었어요. 술 냄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잠이 안 와요. 막 자꾸 생각나니까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지금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저 주차 관리하시는 분요. 그런데 영어를 못한다고, 영어가 잘 안 된다고, 잉글리시 노라고 또 이렇게 손사래도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른바 보디랭귀지로 영어 못한다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영어를 못하면 영어 의사소통이 안 된 줄 알고 다른 방법을 찾든 가야지. 저게 무슨 업어치기든 뭐든 무슨 행패입니까? 이게 지금 도로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저 가해자 20대 남성이 주차한 내 차가 어딨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영어라서. 네. 그래서 잉글리시 노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다짜고짜 자신을 공격했다고 네. 그렇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아니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네. 한국이면 한국에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본인이 한국어를 하든지 네. 아니면 주변에 요즘에 도시에 그 영어 간이 통역해줄 만한 젊은 사람들 많거든요. 네. 영어 교육 잘 됐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부탁을 해서 네. 이렇게 좀 통역을 해주십사. 네.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자기가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대뜸 저렇게 공격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이게 네.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어디서 건방지게 글쎄 영어를 하는데 국적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디서 건방지게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대낮에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우스워요? 어디 건방지게 이런 짓을 저지릅니까? 당시 상황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번, 4번 한 대는 7번이에요. 제일 끝에 있는 4번이에요. 차는 4번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차는 그쪽에. 여기 와서 차를 찾은 거예요. 차를 찾으려고. 아니 얘기인즉슨 이 어처구니 없는 남자 자신이 엉뚱한데 주차해놓고 지금 딴 데 와서 차 어딨냐고 물어본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머리도 나쁜 인간이 성격은 더 나쁜 거죠. 그러네요. 네. 4번에다 놓고는 딴 데 와서 내 차 찾아내라. 주차 요원들은 차를 찾아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해서 홍대 한복판. 네. 정말 사람들 붐비는 곳에서 50대 어르신을 그냥 내동댕이 쳤다라는 건 어떤 법에도 용서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함부로 우리나라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더 불쾌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다른 직원은 50대면 자기 아버지 버릴 텐데 네. 미군 부대에 다니는 게 뭔 자랑이라고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난 미군 소속이야. 그러면 제가 얼른 차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어디 건방지게 미군 소속이면 다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군인은 아니고요. 이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의 1차 재판권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도 소파 규정 대상자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건 직후 미국 헌병대에 신병이 인도되었는데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 주한미군과 그 직원은 공무정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사 재판권이 배제됩니다. 그렇지만 비공무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사 재판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와서요. 미군이면 미군 소속이랑 우리가 벌벌 떨 줄 알아서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어디서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피해자는요. 가해자가 주한미군 소속이어서 제대로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제대로 처벌이 받지 않으면 향후 주한미군 소속의 또 다른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거죠. 네. 이 경찰은요. 우선 주한미군 대표단과 협의해서 조사를 끝낸 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오히려 피해를 당하신 주차 관리요원 50대 남성 이분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분이 혹시 압력에 못 이겨 그만두는 일 없도록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